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반에는 러시아의 기갑 부대와 공세가 시선을 끌었다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타격이 러시아 본토 깊숙이 향하는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지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문영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구 매체도 그렇고 약간 편향이 있어서 조금 더 네. 자세하게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보는 거는 러시아 본토 특히 뭐 모스크바 인근 근처 주요 공간들이 공격받고 있다. 그래서 정말 불타는 장면 이런 것도 네네. 보는데 실제 러시아 본토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인제 그 러우 전쟁 상황을 전선이랑 네 본토, 후방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전선에서는 어쨌든 러시아가 계속 승기를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인제 푸틴이 처음 전쟁 시작할 때 돈바스 해방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쟁 5 년차 됐는데 아직도 100% 점령을 못하고 90% 점령한 상태라서 고 마지막 10% 남은 거 그걸 인제 점령하려고 러시아가 계속 진격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중요한 전략적인 거점들은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우세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네네.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어 그다음에 그리고 점령 면적도. 면적도. 작년에 러시아가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 새로 점령한 게 5,6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은 굉장히 미미해요. 음. 그러니까 진격을 하고 있고, 전선에서는 최소한 전선에서는 러시아 군이 승기를 여전히 잡고 있는 건 맞는데 굉장히 이게 느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려진 이유는 이게 인제 결국 드론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21 세기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그래 갖고 전선이 투명해진 거예요. 끊임없이 드론이 날아다녀서 예를 들어 인제 러시아군이 남은 영토를 점령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뭐 장갑차나 탱크 이런 거랑 같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모이면 그 드론 중에 왜 1 인칭 시점 드론 이런 거 자폭 드론,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하다가 뭐가 좀 이상하면 그대로 내리 꽂아 갖고 타격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가서 깃발을 꽂을 수가 없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다 연결되는 건데, 이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이 특히 중장거리 드론 능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 갖고요. 예를 들면 전선에서 싸우면 전선에서 좀 뒤편으로 지휘부라든가 예비 병력이라든가 아니면 보급이라든가 있잖아요. 뭐 식량도 연료도, 예, 병력도 보급, 포탄 뭐 이런 거 보급해야 되는데 거길 치는 거예요. 아 중간에 완전 끊어 버리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전선에서도 못 나가고 음. 뒤에 그 전선을 서포트해 주는 거기도 또 끊어 버리고 음. 하니까 인제 진격 속도라든가 뭐 점령 면적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제 음. 낮아진 거죠. 그게 전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본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를 또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서로 쌍방 본토 공격하는 건 특히 2025 년에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양쪽 다. 근데 인제 그때는 러시아가 양적으로나 그다음에 그 타격의 어떤 그 강도 면에서도 러시아가 거의 더블 스코어였거든요. 근데 그걸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이게 증가하더니 올해 3월 들어서는 심지어 그 드론 날린 그 양이요, 러시아를 추월해 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막고 방어 위주였다면 이제 그걸 네. 넘어서 공격 속도나 뭐 생산량 면에서 양이나. 이제는 더 공세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이우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드론 기술 면에서나 연간 생산량 면에서도 러시아를 넘어섰어요. 일단 드론만 봤을 때 예, 그렇죠. 드론 네. 봤을 때 드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이나 뭐 재래식 무기는 여전히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작년엔 주로 러시아가 그랬죠. 그러니까 전선 말고 키이우라든가 아니면 서쪽 도시들을 드론하고 미사일을 섞어서 음. 막 수백 발씩 쐈어요, 러시아가. 진짜 그 공중전. 네. 네네. 그래 갖고 인제 주로 에너지 인프라, 전력망, 그러니까 도시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을 러시아가 파괴를 해 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키이우는요, 전력망의 3분의 2가 망가진 상태예요, 그 러시아 폭격 때문에. 그래 갖고 막 정전 그다음에 단수
이런 얘기 많이 네네. 들으셨잖아요. 일상 유지가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상황. 네. 근데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보다 더 하게 된 거예요. 음. 근데 인제 보시면 주로 석유랑 관련된 시설들을 때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란 전쟁이랑 관련이 되게 깊은데요.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유가가 뛰었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석유가 모자라니까 미국에서 러시아 원유 제재를 풀어 그렇죠. 버렸잖아요, 일시적으로 풀어버렸죠. 일시적이지만. 네. 그러니까 인제 러시아가 말하자면 떼돈을 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못 하겠다. 그 그래서 돈 정유 시설을 더 그렇죠. 그래서 그 돈 벌어서 어차피 이거 전쟁 자금으로 쓸 거니까 음. 그렇게 러시아가 떼돈 버는 거는 용납 못 한다. 그래 갖고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부터 우크라이나가 주된 타격 방향을 예를 들면 그 원유 수출하는 항만, 주요 항만들, 그다음에 그 항만에 정유 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유 시설, 그다음에 거기 보면 그 오일 탱크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막 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그 능력이 비약적으로 인제 증가하면서 네. 이제는 그런 항만만이 아니라 모스크바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은요, 우크라이나도 하루에 막 1,000발씩 쏴요. 1000 드론. 발씩이요? 예. 드론을요? 하루에 쏜 게 어. 1,000발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기자님 말씀하신 제일 주목을 끌었던 게 6월 달에 러시아에서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 있었어요. 국제 경제 포럼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제2의 수도잖아요. 근데 그거 개막식 하는 날, 근데 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바로 발트해가 옆에 있어서 거기 되게 중요한 원유 수출 항이 있거든요. 거기 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모스크바는 요즘에 그 뚜껑 날아가는 거, 그게 제일 유명한 게 크레물에서 한 15 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 정유 시설이 모스크바의 그런 정유, 그러니까 뭐 휘발유라든가 아니면 디젤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의 1/3 를 되는 곳인데 이제 거기를 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치는 게 인제 이란 전쟁 뭐 이런 그런 '돈 못 벌게 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이게 선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아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상징적인 도시, 시설 일단 모스크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섭고 뭐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도를 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요, 드론의 작은 불똥만으로도 오일 탱크, 그러니까 이게 펑 하고 터지는 게 네네. 굉장히 스펙타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기사로 음. 내보내거나, 우크라이나가 이런 본토 타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설득하기 위해서도 있거든요. 서방을 설득해서 "우리 잘 싸우고 있다. 러시아한테 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더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자료 화면으로 쓰기가 너무 좋은 거죠. 되게 스펙타클하니까. 지금도 당장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도 그 뚜껑 날아가는 거 뭐 천장 날아가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고런 장면들이 인 밈으로 막 그러고 그렇죠. 그랬죠. 근데 "푸틴이 제가 뚜껑이 열렸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기사를 찾아봤더니 6월 28 일이었는데 러시아 국영방송 한 기자랑 푸틴이 인터뷰를 했다고 네네. 합니다. 네. 그런데 푸틴이 어떻게 보면 실토를 한 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태가 마무리되고 이란 관련 긴장된 국면이 지나가면 모스크바를 여러 차례 찾았던 미국 대표단이 다시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건 거의 "야 제발 좀 와 줘." 이런 거 아니에요? 푸틴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트럼프 마음이 또 변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인제 얼마 전에 G7 회의가 있었고 거기 당연히 젤렌스키도 초대가 됐고 거기 트럼프도 왔잖아요. 근데 그 G7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나서 마크롱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트럼프도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G7에서 이렇게까지 마음이 하나가 된 적이 없었다.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좀 더 도와주면 러시아 이길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트럼프도 좀 이제 혹한 것 같더라. 근데 사실 트럼프 입에서 직접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루비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이 중개자 역할을 자처했었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루비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국은 중개자가 아니다. 우린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인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 2025 년에 알래스카에서 네. 만났잖아요. 8월 15 일에. 그 네네. 그래서 거기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어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음. 그리고 그거는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었어요. 그때 푸틴이 은근슬쩍 그때만 영어로 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는 모스크바 땅에서 만나자고 네네네. 초대도 그랬었죠. 예 하고 그랬죠. 네네. 네. 근데 인제 어쨌든 어느 정도는 미국하고는 조율이 됐다라고 생각을 음. 한 거예요, 음. 러시아에서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뭔가 좀 변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 트럼프의 직접 언급은 아니지만 이제 네. 루비오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아. 얼마 전에 그 키이우 매체에서 네. 트럼프가 "더 세게 쳐라."라고 젤렌스키에게 얘기했다. 이거를 특종으로 내보냈어요. 와 그건 큰데요? 근데 인제 이거는 네. 아직은 트럼프 입으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음. 그러나 우리가 트럼프 잘 알잖아요. 알죠. 트럼프는 이긴 사람 편이에요. 센 놈 편이고 이긴 놈 편이란 말이에요. 네.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트럼프가 약간 저울질하는? 저울질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는요 미국하고 유럽을 분리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죠? 고거를 유지를 하면서 트럼프를 좀 계속 그전의 스탠스로 관리를 하고 싶은 거죠. 아 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약간 러시아 국민들의 어떤 불만을 의식했는지 뭐 이런 발언도 했어요. 푸틴이 핵심 인프라 전반 특히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런 우크라 측으로부터의 공격은 문제가 된다. 어느 정도 연료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 이러면서 약간 어르고 달래는 듯한 그런 저는 '푸틴이 이렇게 뭔가 실토한 거 아니야?'라는 느낌 때문에 한번 근데 여쭤봤습니다. 당장 모스크바 주유소에서도 지금 줄 서고 있는데. 아 이게 석유가 없어서요? 네. 왜냐면 모스크바에 주로 공급하던 정유 공장이 지금 뚜껑이 나가고 불타고 폭발한 있어서.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원유를 그냥 쓸 네. 수 없잖아요. 네네. 그걸 휘발유나 또는 그쵸. 디젤, 음. 경유로 바꿔야 되는 전쟁에서. 거잖아요. 네. 근데 인제 그게 당장 지금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얼마나 빨리 복구될진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모스크바에서도 주유소에서 줄 선대요. 그러면 당연히 음 그 입장에서는 음. '아 우리 데미지를 입긴 했다. 음. 그러나 빨리 복구할 수 있고 빨리 네. 복구할 거다.'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푸틴이 말인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키이우에서 네. 어떤 제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본토 타격은 이제 그만하자."라는 '아 우리 서로 너무 지친다.' 이런 제안을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제 어. 푸틴이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어. 뭐냐면 사실 서방 언론에서 막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쳐서 네. 나오는 피해보다 러시아가 키이우나 네. 우크라이나 본토를 친 게 더 치명적이니까 음. 얘네들이 "이거 인제 그만하자." 이러는 거 음. 아니겠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런 제안이 오고 갔는지 뭐 어떤지 이건 모르는 거죠. 네. 오히려 지금 젤렌스키는 40일 동안 집중 공격하겠다면서요. 그거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40일 작전 시작한다." 그래 놓고 음. 바로 현지 시간 26일 날 공격을 엄청나게 퍼부었나 봅니다. 네네.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에서 "우리 실제 이렇게 타격 입었어." 거기에 대해서 AP 통신이 2014년 크림반도 이제 합병 이후에 여러 가지 계속 이제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이후에 크림반도를 향해서 "최대 드론 공격이 펼쳐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실제 크림반도는 지금 비상체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돼 가고 정도예요. 있 여세를 몰아서 음. 인제 젤렌스키는 이참에 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네네. 식으로 모든 서방이 지금 그다음 모든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고 이거 판이 뒤집히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정말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40일 동안 집중 공격하겠다." 인제 이러는 건데요. 우크라이나의 주요 타격 방향이 한편으로는 모스크바나 뭐 상트 같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크림반도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군사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상징성 때문인데요. 하나는 여지까지 크림반도가 이 전쟁에서요. 일종의 물류기지, 군사기지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주된 전선이 루안스크, 도네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렇게 4개 주인데요. 이 남부 자포리자, 헤르손은 바로 뒤에가 크림반도예요. 근데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잖아요, 지금 합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 일종의 물류기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림에서부터 그 철도라든가 다리를 이용해서 네. 그 남부 전선에 병력도 대고 음. 그다음에 무기도 대고 뭐 연료, 식량 다. 연료, 식량 다 되는 걸 하는데 그걸 다 끊어 버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뭐 드론이나 미사일 그 저장소 뭐 네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행장 음. 거기서 막 출격한단 말이에요. 아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그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유명한 흑해 함대 그렇죠, 그렇죠. 있는데 네네. 그래 갖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해상 드론이 너무 발전한 거예요. 네. 네 그래 갖고 해상 그 드론이 말하자면 어마무시한 러시아의 항모 이런 것들을 막 무력화 시도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크림이 더 이상 그런 식의 전쟁의 배후 기지 같은 거죠. 그 역할을 못 하도록 그러니까 군사나 물류 기지가 안 되도록 막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거죠. 크림은 일종의 상징이잖아요. 2014년부터 러시아가. 그런데다가 또 크림반도는 크림 주민들이 사실 자발적으로 선택하죠. 97%가 투표해서 "우리 러시아로 갈래." 한 거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배신자예요. "니네 러시아로 간다더니 잘 살 줄 알았어?" 이런 것도 사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상징적인, 그러니까 푸틴의 어떤 말하자면 최고 치적에 해당하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푸틴에 대한 정치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크림을 엄청 집중적으로 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거기가 워낙 중요한 지점이기도 중요하고. 하고 또 정치적으로 뭐 더 이상 말할 그렇죠. 것도 없고 상징적.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40일 작전 선포하자마자 바로 크림반도를 그렇게 집중 공격한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사실요, 이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는 크림을 쳤어요. 음. 가장 중요한 그 타겟 중에 하나가 그렇죠. 크림이었죠. 근데 네. 인제 지금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영토 싸움, 영토 그 돈바스 지역을 처음에 인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2022 년에 정말 러시아 입장에선 기세 좋게 쭉 들어갔다가 돈바스를 굉장히 순식간에 거의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쪽 한 달 지역을. 만에 우크라이나 영토 30%를 장악했어요, 러시아가. 한 달이었나요? 네. 한 지금 달 만에 27% 니까 거의 30% 장악한 거죠. 그러다가 어쨌든 돈바스 그래도 이제 90%고 10% 남아 있다. 거기서 계속 교착 네네.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드론이나 이런 그 방어 능력 때문에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돈바스 아직 100% 아니야? 뭐 러시아 뭐 하고 있었어 그동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그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시니컬하게 본다면. 그래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방어를 치열하게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일단은 거기가요, 이미 2014 년에 크림 합병되고 거기에 분리주의 반군 네네네. 공화국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부터 우크라이나가 자기 쪽에 음. 방어선을, 지금 그럼 벌써 2022 년까지는 8년 동안 네. 막 3중 4중 방어선을 만들어 놨기 음.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요새벨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드론이 없어도 네. 사실 거기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방어하는 거고 그렇죠. 러시아는 공격. 너무 힘든 곳이에요, 안 그래도. 아. 그런데 플러스 드론이 계속 아. 날아다니면서, 그러자도 그러니까 요새화 시켜 놨는데 그렇죠. 드론까지 가세하니까 러시아는 더 뚫고 가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음. 상황이군요. 그럼 지금 그래서 푸틴의 얘기도 들어봤고 젤렌스키 뭐 40일 작전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렇다고 또 젤렌스키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크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2달 전에 젤렌스키가 어디 인터뷰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한테 올 무기가 다 이란에 가 네네. 있다. 네. 그래서 패트리어트 대표적으로 그것도 안 오고 있고 무기 품귀 현상이 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어쨌든 드론을 더 빨리빨리 생산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취지의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최근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뭔가 더 이기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기사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네네.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게 전쟁 음. 초반이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음. 우리 전쟁 초반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30%를 점령했는데도 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다 이기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 좀 그랬었죠. 근데 예. 그건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너무 잘 싸운 거예요. 그러나 이기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생각보다 너무 못 싸웠지만 지고 있는 건 한 달 만에 30%를 점령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인제 또 판이 뒤집혔다 막 이렇게 얘기되는 것도 우리가 쪼끔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저희가 좀 이따가 뭐 팔란티어 뭐 AI 얘기할 건데, 제가 인제 이게 약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21 세기 전쟁은 드론 전쟁이고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거의 상식으로 이 21 세기 전쟁에 전망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AI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건 아는 거죠. AI는 우리가 옛날에 뭐 몇 년에 걸쳐서 발전할 걸 음. 막 몇 달? 네네. 심지어 몇 주 만에 막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말하자면 그 AI 드론 능력이 굉장히 발전한 거잖아요. 그게 앞으로 또 얼마나 어떻게 더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음. 정말 어쩌면 이거는 판이 뒤집힐지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기존의 지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략적이고 구조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러시아고 우크라이나는 전술적이고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건 드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드론 선전하고 있는 건 그 팔란티어라고 하는 네. 서방의 그 빅테크 기업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팔란티어는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니까 러우 전쟁은 인류 최초의 AI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란 전쟁은 그게 본격화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기술적인 면에서 이란 전쟁에서는 미국이 직접 당사자였으니까 네. 그 팔란티어가 훨씬 더 세게 네. 개입했지만 그래서 이란을 굴복시켰냐고요. 음. 못하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네. 지상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빼앗긴 영토 탈환해야 되잖아요. 음. 러시아가 지금 더 이상 진격을 못하는 게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하려고 해서 공격수가 되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음. 우크라이나도.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드론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드론에서 아무리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승패를 바꾼다기보다는 첫 번째는 서방을 설득하고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더 해 주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 그 서방 중에 핵심은 트럼프죠. 트럼프 마음을 돌리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론전이나 선전전 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스크바에서 막 불기둥이 막 터지고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러시아 국민이라든가 뭐 이런 또는 세계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그걸로 나중에 있을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크라이나 드론 능력이 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최대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AI 기술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좀 상식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지상군은 이제 요즘 전쟁에서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무엇보다 미국이 어떤 그런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포기한 거잖아요.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2003년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했을 당시에 어쨌든 지상군 병력이 투입됐는데 그때 최소한 10만 이상이 투입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이란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그냥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자기네들 병사 뭐 13명 사망하고 물론 이제 이란은 엄청나게 피폐해졌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미국이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전쟁 그 공습하기 전보다 더 못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상전은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 약간 지금 지루해졌다라는 표현이 아틀랜틱 같은 데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상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소모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미국 대표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빨리 이 상황을 좀 정리시키길 원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는 전선에서 계속 진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나가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선에서. 네. 근데 인제 어쨌든 러시아는 전선에서 계속 진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돈바스 그 10% 거기서도 러시아가 지금 현재로는 승기를 잡고 있고 음. 다른 자포리자 헤르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제 그런데 우크라이나는요. 앞으로 지상전이 필요하냐 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병력 상황 지금 처참해요.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 아까 페이트리어트 우리 없어요. 다 이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은 드론에 몰빵하고 있는 거고 재래식 무기도 지금 상황이 너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드론에서 엄청난 그런 걸 보이고 있는 거는 일종의 결핍이 만들어낸 도약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올 초에 국방부 장관이 새로 뽑혔는데 그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한 말이 그거였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탈영병이 20만이고 방역 기피자가 200만이다.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근데 우크라이나 야당 국회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탈영병이 40만이라고 얘기해요. 두 배네요. 그러면 프랑스 정규군 2배가 탈영병인 거예요 지금. 아. 프랑스 정규군이 한 20만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지상전을 하려고 해도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지금 드론으로 하고 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떤 재래식 군사력 관점에서 병력이나 뭐 무기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산업적인 기반 이런 데선 여전히 러시아가 우위에 있는 거죠. 근데 AI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대칭을 전쟁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게 AI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는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승패를 바꿀 정도가 될 정도로 정말 막 로봇이 들어가나요? 군인 대신? 이미 들어가긴 했다고는 하는데 시험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뭐
어느 쪽이 쪼끔 더 우위다라고 굳이 기술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병력 부족이잖아요. 그래 근데 가지고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도 쪼끔 상황이 네. 나은가요? 그 네. 병력 그리고 무기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러시아가 우위긴 한데 양쪽 다 지치고 부족한 상황에서 그걸 메꾸는 게 지금 '인공지능과 드론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푸틴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속내를 살짝 드러내고 있는 걸 보면 러시아 내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천장 뚜껑 날아가는 막 폭발음 들리고 이러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전쟁이 지금 1차 세계대전보다 더 길어진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다들 너무 지쳤을 것 같은데 여론 너무 안 좋지 않아요? 거긴 뭐 데모 집회 같은 거 안 하나요? 모스크바는? 근데 혹시 기자님 그 사진도 보셨어요? 어떤 그 사진? 모스크바 폭발하는데 앞에서 네. 러시아 그 모스크바 시민이 개 산책시키면서 지나가는 그 사진 보셨어요? 그거 못 그래 갖고 봤어요. 사람들이 막 "역시 대국의 강심장이다." 유유히, 저기서 유유히. 폭발하고 있는데 개 산책시키면서 전혀 동요 없이 인제 아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예. 하겠죠. 근데 강아지마저 동요를 안 보이고. 네. 지금 러시아 상황이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인제 제재 너무 세게 받았지만 네. 2023 년, 24 년에는 러시아 경제가 4% 어. 성장했잖아요. 근데 그거 전시 특수라 오래 못 간다고 우리 그때 막 네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폭삭 주저앉았어요 작년에. 네. 0.6% 성장했어요. 진짜 완전 주저앉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트럼프가 살려 놓은 거죠. 그렇죠 이번에. 유가 네네. 더블로 뛰게 맞아요. 하고 막 이래 갖고 근데 그랬다 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막 뛰고 막 이러 있을 때 우크라이나가 필사적으로 러시아 석유 수출하는 데 막 했잖아요. 음. 그래 갖고 러시아 석유 수출 수입의 4분의 1이 날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 타격 아 때문에. 정말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네. 쳤어요 네. 사실은. 그다음에 인제 여전히 그 물가 인 높고요. 인플레이션도 엄청날 것 음. 같고 그래서 이쯤 되면은 모스크바까지 저렇게 타격받으면은 지금 강아지 산책도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막 데모 집회하고 이제 그만 그러는 좀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인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재작년에 모스크바 갔다 왔거든요. 재작년에. 네네네. 작년엔 제가 책 쓰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 보통 1 년에 한 번씩 네네. 현장 네 현지 예 현지 시찰하시는군요. 시찰 잘 지내나 하고 네. 오는데 재작년에 갔을 때는 음. 제가 그 크렘을 바로 옆에 4 성급 호텔에 묵었어요. 네. 우리로 치면 경복궁 완전 센터 음 옆에 4 음. 성급. 근데 제가 9박 10일 있는데 제가 호텔비 얼마 냈는지 아세요? 얼마 제가 70만 원인가 80만 원 냈어요.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요, 4 말도 안 성급에? 되잖아요. 4 성급이 뭐 이상한 것 정말 4 성급이었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제가 가서 이제 마트에서 한번 장을 봐 보면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러시아 물가가 너무 올랐다 했는데도 너무너무 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때문에. 그래 네. 갖고 제가 다 얘기를 해 봤더니 물가가 그때보다 훨씬 뛰어서 예를 들면 스타벅스 커피 같은 음. 거기 러시아 스타벅스 커피가 레귤러 사이즈가 7,000 원이에요. 우리 4,700 원이거든요. 네네.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음. 그래서 인제 물가도 그렇고 음. 그다음에 지금 도심을 막 타격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러시아 국민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딴 거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인터넷 문제. 아 그게 접속이 안 돼서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올해 3 월부터 러시아 인터넷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네. 제가 아까 그랬죠. 올 3 월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치는 드론 양이 더 많아졌다고. 음. 그래서 모스크바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시작되면 모바일 인터넷이 안 돼 버려요. 아 순간 정지시키는 건가요? 일부러 정지시키는 건데 왜 그러냐면 드론이요. 네.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바일 그 통신망 있죠? 네. 그거를 이용하기도 한대요. 그러기 아.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그리고 방공망이 작동하고 하는 순간부터 음. 특히 크레물에 가까울수록 이 폰으로 인터넷이 안 아. 되는 이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제 요즘에 공격이 더 자주 오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하는 게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안 되고 또는 속도가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과 달리 러시아가요 우리나라보다 어떤 면에서 더 그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게 훨씬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 카톡 택시 부르는 러시아는 길거리에서 택시 안 잡아요. 다 러시아 카톡으로 잡아요. 그걸 얀덱스 택시라고 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고 훨씬 편해요. 그거 다 자동 결제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우리도 네네. 쿠팡 이런 데서 다 그렇죠. 뭐 사잖아요. 배달하고 택시 러시아도 모든 걸 다 음. 어쨌든 앱이나 등등 통해서 러시아도 하는데 다 그렇게 해요. 러시아는 심지어 로봇이 배송해요.
길거리 다니면 요만한 애가 혼자 막 정말요? 돌아다녀서 예 문 앞에 딱 서요. 그러면 이제 알림이 오면 내가 나가서 뚜껑 열고 가져오는 거예요. 아. 러시아도 그런 우리식 쿠팡 이런 게 와일드베리 뭐 음. 오존 이런 거 진짜 기본 무료 배송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빠르게 배송해 주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게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원성이 그럼 자자하겠네요. 특히 MZ들은요. 스마트폰이 안 되면 못 참죠. 죽어요. 못 참는 거예요. 네네.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음. 그다음 이거는 꼭 이런 안보랑 관련 없이 러시아가 전쟁 나고 네. 정말 권위주의 체제가 더 심해지잖아요. 네. 언론 통제, 아 그럼요. 그다음에 어떤 반전이라든가 반정부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러시아도 인제 국민 메신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음. 왓츠앱이나 네네. 텔레그램이었거든요. 우리 카톡처럼. 네. 그걸 올해 2월 3 월부터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국민 앱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들어서 막스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걸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약간 감시 체제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 법상 완전히 도청이네. 예 예를 네. 들면 이제 러시아 만약 그 막스가 있다 봐요. 그러면 거기서는 무조건 개인이 나눈 대화를 삭제된 것까지 3년 보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원래 1 년이었는데 3 년. 그리고 만약에 그런 수사기관에서 제출을 요구를 하면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내가 예 빅브라더네요. 제가 기자님이랑 뭐 하면서 정부 네네네. 욕했다 쳐 봐요. 음. 그럼 나중에 그게 처벌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정부에서 그런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를 뭐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방, 친서방, 극단주의 활동, 반정부 활동 이런 데 또는 사기 뭐 이런 데 온상이 된다, 테러리즘. 이래 갖고 차단시키고 이걸로 다 갈아타라고 하면 국민들 그거 너무 싫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는 이미 2024 년부터 안 됐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건 2022년 전쟁 나고부터 다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 국민들이 이 국가 관제 앱을 못 믿잖아요. 근데 VPN 있죠. 그걸로 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VPN도 잘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 VPN을 해서 이거 하다 이거 안 되면 안 되면 이걸로 다른 막 걸로 갈아타. 갈아타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직장의 단체 앱 이런 거는 막스를 써야 돼요, 그 국가가.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그런 그 톡 이거는 막스로 하고 네. 그러나 개인적인 건 다른 VPN으로 텔레그램이나 왓츠앱으로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이거. 그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 이런 원성이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막상 전쟁이 저렇게 지속되고 뭐 전시 경제라고 해서 겨우 올려 놨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제 지금 폭망한다는 얘기 나오고 정유시설 파괴돼 가지고 지금 기름 넣는데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러면은 폭발할 것 같은데 그것도 있지만 있지만 일단 사실 "나 예. 지금 이거 카톡 안 돼. 이거 어떻게 택시 못 불러. 그냥 뭐 일종의 배달 안 감시 돼." 체제가 되는 완전 거잖아요. 빅브라더 체제가 돼 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 근데도 데모를 하면은 잡혀가니까 근 독살당하니까. 근데 인제 또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요. 네. 이건 이제 러시아 국민의 특성 같은 거거든요. 네. 제가 실제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러시아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여론조사 기구는 친정부 기구, 국영 기구 아니에요. 네네. 그 러시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구예요. USAID 이런 데 돈 받고 막 했었던 아 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믿을 만한 곳이라는 건데 그러네요. 거기서 이미 한 전쟁 나고 나서 계속 "전쟁 이제 그만할까요? 계속할까요?"를 계속 매달 조사를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쟁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비슷했어요. "이길 때까지 계속하자."와 그다음에 "아 이제 그만하자."가 48대 뭐 44 이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 이제 좀 제발 그만하자."가 67 까지 올라갔고요. 네. 계속 목적을 이룰 때까지 싸우자 23 까지 떨어졌어요. 당연히 그럴 것 거의 같은데. 트리플이에요. 네네. 그죠? 믿을 만하죠, 요 네. 그 여론조사는.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요. 그쵸. 네. 근데 제가 그랬죠. 2026 년부터 우크라이나의 본토 타격이 심해졌다고. 그때부터 계속 싸우자가 올라가고요. 그만 싸우자가 내려가고 있어요. 아 그게 한 10% 정도 아. 내려왔어요.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그러니까 러시아 자극이군요. 국민들이 그런 게 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못 참아. 예. 그다음에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푸틴이 맨날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남이냐." 막 "형제다." 이런 것처럼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를 정말 동생 국가처럼 여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형한테 형을 쳐 덤벼? 형을 이겨 먹겠다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런 걸 다 떠나서 왜 그렇잖아요. 이란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네네네. 그걸 정작 미국이
그렇게 이스라엘이랑 공격을 해 버리는 순간 찝하죠. 일단은 결집하죠. 우리가 우리 정부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도 음. 나는 내 가족을 욕할 수 있어도 맞아. 남이 하는 거 나 못 참아.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음. 러시아도 좀 우리와 다른 정서가 있어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내가 막 정부 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음. 그런 식으로 더구나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친단 말이야. 음. 그런데다가 러시아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치는 거 뒤에 누가 있냐고요. 미국 빅테크 팔란티어가 있는 거잖아요. 음. 미국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러시아 국민은 아무리 '아 이제 좀 끝내자.'가 67% 여도 이 전쟁이 기본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4%란 아 말이에요. 이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명분 자체에 사람이? 대해선 74%가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음. 그만하자가 67% 였던 건데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엔 서방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더 열받는 거예요. 그쵸. 그 서방에 모스크바를 친단 말이에요. 본토 타격을 한단 말이에요. 냉전이네. 그렇게 되면 네. 러시아 국민은 화가 난다라는 거죠. 음. 근데 제가 그건 실제 통계로 확인했는데요. 음.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본토 치는 게 심해질수록 이제 좀 그만하자가 내려오더라니깐요. 아 그 거의 재밌는 10%가 빠졌어요. 어. 그다음에 끝까지 싸우자가 그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이건 무슨 논리가 개입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러시아 사실 국민의 전쟁이나 특성이에요. 예. 감정과 정서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의 역사 이런 그쵸, 것들 그쵸. 때문에 이게 뭐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어쨌든 음.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방이 공격한다. 그렇게 느끼는 서방이 거구나. 이제 모스크바까지 치는구나.' 이렇게 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대 모스크바 개념이 딱 됐군요. 이게 상징이 서방 대 되게 러시아. 중요한데. 근데 러시아 국민들은 이 전쟁을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랑 싸운다 생각하지 않아요. 집단적 서방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들과 싸우고 있는. 나토와 싸운다고 생각하고 서방과 그쵸. 싸운다고 하고 그들만의 민주주의라는 거와 또 싸운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네네. 텐데. 네. 그렇군요. 그럼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 볼까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팔란티어 이 나쁜 놈들. 그래서 그 지금 서로 소모전이고 서로 지치고 뭐 어쨌든 그 빈 공간을 드론과 사실은 인공지능이 채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한번 딱 개입되는 순간 이번에 이란 그럼요. 전쟁도 네. 마찬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 얘기는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럼요. 위험하죠. 네. 엔트로픽이 국방부 미국 음 국방부와 음. 인제 그 트러블이 일었었던 것도 사람을 그 살상하는 거기에 인공지능한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는 이거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하다 해서 엔트로픽이 이제 빠져나오고 지금 그러다가 막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그 자리를 알트만이 들어가고 얄밉게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이 인공지능이 전쟁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하고 좀 불안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우크라이나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자님은 하다못해 자동차도요. 네. 완전 주행이면 타기 좀 무섭지 않으세요?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가면 전 아직까지는 그 차 무서워서 못 탈 것 같은데 저도요. 저도요. 심지어 네. 완전 자율무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기자님 그 이란 전쟁 일어난 첫날이요. 그게 팔란티어거든요. 팔란티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음. 날아간 게 음. 이란의 어린이들 168 명을 네. 오폭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팔란티어 시스템이 날아간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도 일어났어요. 아 그 학교, 우크라이나가 학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숙사였나요? 러시아 본토는 아니고 네. 러시아 점령지죠. 아 그 네네. 루안스크 거기 안에 대학생 기숙사가 아 네. 있었는데 글로 그것도 일종의 오폭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21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왜 이란이 이번에 미국이랑 협상할 때 네. 그 협상단 이름이 미나부 168 이었잖아요. 그게 그 아. 미나부 그 아. 지역에 어린이 희생자가 168 명이기 때문에 그 이란 대표단이 네. 미나부 168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선 그렇게 주장해요. 이란 미나부 168 명 거기 그것도 팔란티어 프로그램을 쓴 건데 여기 루안스크 21명 죽은 그것도 팔란티어 음. 그거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완전히 거예요. 주적이 되고 있군요, 팔란티어가. 그렇다면요. 네.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엔스로픽이 결국 헤그세스한테 미운 털 박혀 갖고 네네. 계약 파기되고 국방부 퇴출됐잖아요. 그 이유도 그거잖아요. 엔스로픽이 "좋다. 국방부에 우리 AI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레드라인은 있다." 그 두 개의 레드라인이 미국 국민에 대한 정말 대량 그 개인정보 수집하는 거 안 되고 두 번째가 그거죠. 완전 자율 공격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최종적인 판단이 배제된
100% 자율 공격 안 된다라고 했는데 피터 헤그세스가 국가를 위해서 다 풀어 했다가 그거 못 푼다 하니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를 완전 100% 자율 공격 체제로 했을 경우에 미나브 168 나오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제 앤스로픽은 윤리를 얘기를 하면서 제동을 걸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반대에 있는 게 팔란티어하고 그 공동 CEO인 알렉스 카프인데 알렉스 카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윤리? 윤리 때문에 안 된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국가가 세지는 게 먼저야." 이런 사람인 거거든요. 카프가 실질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그의 워딩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아니 책을 썼으니까 그 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럼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아닌가요? '위선 아니야? 니네들이 지금 전쟁 와중에 뭐 윤리를 따지는 거 자체가 위선 아니야?' 약간 좀 이런 뉘앙스인가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주장은 그 책 제목이 기술공화국인데 부제가 뭐냐면요. 하드 파워, 음. 소프트 빌리프 그리고 서방의 미래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몇백 년 동안 서방이 인류를 리드해 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리버럴 엘리트들은 그게 소프트 파워 때문이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이 가치 면에서 너무 우월해. 막 민주주의를 만들고 그다음에 법치, 그다음에 뭐 어떤 인권 뭐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서방이 그동안에 그렇게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소프트 파워 때문이 아니라 하드 파워 때문이었다." 결국은. 한마디로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군사력, 그다음에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 그건 사실 맞죠. 응 냉정하게. 응.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하드 파워가 있고 플러스 알파 소프트 파워가 따라가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인제 이 카프가 보기에는 지금 근데 이 서양 문명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러시아는 저렇게 전쟁한다 날뛰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서양 문명이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문명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그 힘의 핵심인 하드 파워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 하드 파워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AI와 결합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의 테크니션들은 네. 그 AI를 통해서 미국을 보호하고 네. 그다음에 더 넓게는 서양 문명이라고 위기에 처한 서양 문명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I로 애국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제 팔란티어와 알렉스 카프는요. 아. 평범한 AI 테크니션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전혀 안 해요. 뭔가 철학 그러니까 어떤 국가관이 있네요. 네. 왜냐하면 그게 또 카프가요. 알렉스 카프가 네. 별명이 실리콘밸리의 철학자 네네네. 또는 실리콘밸리의 이다나 뭐 음. 악당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 사람이요. 스탠포드에서 법학 학사를 그렇더라고요.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또 그 독일에서 철학 박사 받을 때 지도 교수가 하버마스였어요. 그 아 하버마스가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예예예. 아 거두고 하버마스 밑에서 공부했어요? 네. 의사소통. 근데 둘이 안 음. 맞아서 나중엔 결별했어요. 음. 그러기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 사람은 실제로 철학 네. 박사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말하자면 그냥 단순한 CEO나 단순한 테크니션이 아니고 AI 구루인 거예요, 구루. 네. 그런 것 같 네. 그래서 인제 이 팔란티어가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말씀을 네.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스 카프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구 중심의 기술 제일주의자인 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구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거를 기술, 특히 첨단 AI 기술, 디지털 그걸 통해서 지키자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거래를 안 해요. 중국이나 음. 러시아하고는 거래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뭐 미중 경쟁을 뭐 패권의 어떤 이동으로 안 봐요. 이건 문명의 충돌로 봐요. 음. 그리고 이 문명의 충돌에서 서양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AI와 군사력을 결합하는 건 필수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네. 사람은 얼마나 사명감에 불탔겠어요.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3 개월 만에 카프가 키이우로 음. 날아가요. 그래서 그 사진 다 음. 남아 있거든요. 그래 갖고 그래요. 젤렌스키 만나고 그다음에 젤렌스키랑 또 같이 이 알렉스 카프를 만난 사람이 뭐냐면 그 당시에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34 살인데 올해 신임 국방부 장관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2019년부터 디지털 전환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AI에 사활을 걸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미하일로 페도로우라고 하는 젊은인데, 이 사람이 그 젤렌스키 옛날에 대선 선거할 때 거기 디지털 관련한 어드바이저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뭐 AI 스타트업 이런 거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 갖고 최연소 디지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최연소 장관을 한 거죠. 디지털 전환부 장관. 그래서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었을 때 그때 알렉스 카프가 가서 젤렌스키도 만나고 그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카프가 젤렌스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를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AI로. 그리고 음. 사실 그렇게 해준 거죠. 실제 그러네요. 어 그 이루어졌네요. 카프가 말했던 거. 그렇죠. 우리는 왜 스타링크, 머스크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카프가 다 하고 있었다. 근데요, 우리가 그 빅테크 마가 얘기하잖아요. 마가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만이 아니라 M이 마이크로소프트, A가 아마존, G가 구글,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인제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사실 이 빅테크 마가들이 다 우크라이나를 도왔어요. 구글 그 에릭 슈미트도 도왔고요. 투자도 막 했고요. 다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했고요. 근데 그 선두주자였던 게 이제 팔란티어였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 우크라이나가 정말 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초반에 너무 잘 싸운다.' 했던 그 비결은 사실은 팔란티어 에 있었던 거인 거고요. 근데 인제 사실은 이 팔란티어는 그러니까 단순한 비즈니스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2003 년에 그 피터 테일이라고 하는 네네. 사람하고, 그러니까 페이팔 페이팔 창업자. 그 네네. 사람하고 이 알렉스 카프가 스탠포드 동문이거든요. 그래서 음. 둘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었는데, 2003 년에 이 둘이 팔란티어를 만든 이유 자체가 9.11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다시는 미국이 9.11 같은 거를 음. 겪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요, 이 팔란티어가 하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빅데이터 그룹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정보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AI 같은 걸 써 갖고 분석해내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 팔란티어의 그 명칭 자체가 반지의 제왕에서 나온 건데, 네네. 아시죠? 그 반지의 제왕에서 구슬. 한자리에 앉아서 그 구슬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본다라고 하는 게 빅데이터의 상징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 팔란티어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가 우리가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대테러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테러리스트의 동향이라든가 음. 뭐 이런 거, 그다음 그들을 어떻게 추적하고 체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한 음. 거고, 그래서 사실 팔란티어가 2003 년에 만들어졌을 때 네네. 확 클 수 있도록 투자해 준 최초의 투자자가 CIA예요. CIA 내에 인큐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큐텔이 뭐냐면 약간 군사나 안보 관련한 스타트업 그룹들 투자해 주는 곳이거든요, 나눠 주는. 네, 뭐 인큐베이터처럼 뭔가 이렇게 그렇죠, 키우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네네. 거기서 돈 받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인제 그 CIA 투자를 받아서 확 크고, 음. 그래서 처음에는 팔란티어는 일반인들하고는 비즈니스 안 했고요. 다 고객이 CIA, FBI, 펜타곤,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이스랑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민 세관 단속국. 그래 갖고 마치 그 2011 년에 오사마 빈 라덴을 그 미국 그 특수부대가 파키스탄에서 사살했잖아요. 그것도 팔란티어가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그 위치 정보 이런 거로 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한 그런 대테러, 음. 대범죄,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고담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름들이 다 그래요. 다 그 뭐 소설이나 영화 뭐 이런 데서 다 그죠. 따온 그렇죠. 네. 그런 거지. 음. 인문학자인 거니까. 네네. 그래서 나중에 알렉스 카프가 젤렌스키를 만나서 "우리가 너희들을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되게 해 주겠다." 하면서 준 게 고단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 프로그램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지금 5 년 차째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준 거고요. 그 특화된 프로그램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그 막 러시아 본토 타격하면서 할 수 있는 일종의 비결인 거죠. 그렇군요. 그 사실 벌써 4-5년 지나면서 그 자체로서도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였고 그러니까 이거군요. 이란 전쟁 나서 막 드론이 서로 인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내가 도와줄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러시아의 드론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렸거든. 근데 그동안 기술, 노하우 뭐 이렇게 방어하는 시스템 우리가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오히려 음. 이란 전쟁할 그렇죠. 때 미국 쪽에 도움 줬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준다고 약간 좀 시니컬한 반응들이 있었는데 더구나 러시아가 처음엔 드론 기술이 발전 안 해서 네. 이란 이란 드론을 쪽 수입해서 드론 썼는데 이란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빠삭해." 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웃을 일들은 아니지만 이게 다 너무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음. 알렉스 카프가 네. 우크라이나 도와주러 바로 3 개월 음. 만에 날아간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되게 이념적인 그 모티베이션도 있는 건데 네. 플러스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전쟁 정보가 거기 널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빅데이터 기업 입장에서 더구나 알렉스 카프처럼 미국을 정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 기술 AI와 결합시켜야 된다라는 사람 입장에서 그 엄청난 전쟁 데이터가 얼마나 탐이 났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찬스죠.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네. 실제로 전쟁 나자마자부터 지금 우크라이나가 팔란티어하고 협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엄청난 전쟁 데이터를 음. 정말 팔란티어는 거의 그냥 차곡차곡 그냥 하고 있는 수집해서 거죠. 결국은 미국을 위해서 쓰는 거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렇죠. 네. 와 서구의 뭐 문명, 민주주의 뭐 이런 개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일단 이 사고의 스케일 자체가 다를 것 같고 예 뭔가 이렇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좋든 싫든 간에 아예 좀 '개념이 다른 사람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그런데다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너무 다급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든든하고. 그래서 인제 그때 지금 그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때는 인제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렉스 카프하고 같이 그걸 홍보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다보스 포럼 이런 데 가 갖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군사 기술이라고 하는 건 AI와 결합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것의 살아있는 실험장이다." 그리고 우리 팔란티어가 거기서 하고 있다. 그러나 너네들도 와서 해라. 사실은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이 그거 홍보하면서 구글한테도 팔란티어한테도 "우리한테 와 갖고 여기서 개발하고 시험하고 해라."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브레이브 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보통은 국방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기존 재래식 개념으로 네네. 본다면.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드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급하기도 하고 너무 양상이 달라지니까 민간 심지어 1인 기업 뭐 20대 젊은 청년이 드론을 만들어서 그거 "이런 기술이 있는데 한번 이용해 보는 게 어때?" 그럼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정부가 "이거 괜찮네." 그러면 인제 돈 투자해 가지고 대량 생산하고 이렇게 지금은 뭔가 바텀업 상황으로 가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네네.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뭔가 이 '인공지능 기업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인제 그런 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럼 팔란티어가 구체적으로 네.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어. 프로그램으로 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나 이게 인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중에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음. 브레이브 원도 있는데 제일 음. 대표적인 거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랑 밀접하게 관련된 게 네. 뭐냐면 프리스마라고 하는 아 거거든요. 프리즈마. 프리스마. 네. 이게 얼마 전에 CNN에서요. 우크라이나가 그 프리스마를 직접 운용하는 것까지 사진 찍어서 다 내보냈어요. 이거는 팔란티어 제품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5 년차 전쟁 되니까 러시아 무기, 방공망 얼마나 정보가 많겠어요. 그죠? 다 알아 이제 다 하는 거의. 거예요. 네. 그래 갖고 이런 거예요. 거기 지금 그러면 이거 이제 드론이랑 관련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 방공망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AI를 통해서 프로세싱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을 했을 음. 때 러시아 방공망이 어떤 땐 요격에 성공하더라. 어떤 땐 요격에 실패하더라. 이게 다 정보가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일종의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그 모스크바를 성공적으로 그 타격할 수 있는 최적의 비행 경로를 이 프로그램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전 전쟁에서는 장군들이 막 지도 보면서 이렇게 작전을 짜 주잖아요. 그걸 말하자면 AI가 실행 가능한 작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 그 정확도가
높아지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장군님들이 "여기 공격해."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AI가 진행이 AI가 되는 거죠. 이제는 프로포즈를 AI가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란 전쟁 초반에 그 트럼프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1 주밖에 안 됐는데 타겟 뭐 10,000개 이상 우리가 첫날 1,000개를 첫날 1,000개 쏘셨나요? 타겟을 다 네.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이게 사람이 하면 불가능한 그쵸. 건데 어. 인공지능이 다 해서 이거 뭐 네네. 민간인 없고 뭐 해 가지고 그 그쵸. 타겟이 10,000개 넘는다라는 게 이게 연결되는 음. 얘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 팔란티어가 음. 또는 AI 군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인데요. 음. 킬 체인을 엄청 줄여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 아. 체인이라는 게 뭐냐 네네네. 네. 아시겠지만 네네. 뭐냐면 어떤 적의 어떤 타겟을 음. 내가 타격하는 데까지 드는 일종의 절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은 탐지를 해야 돼요. 음. 예를 들어 뭔가 막 날아왔어요. 음. 뭐가 이상한 게 있네? 그다음에 그걸 식별을 해야 돼요. 적군이야, 아군이야. 음. 또는 적에 때릴 필요가 있어, 없어. 어디서 왔어 뭐. 어디서 온 거야? 뭐야? 위험한 거야? 아니야.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여러 개 왔다면 뭐부터 쳐야 되지? 음. 어떤 방법으로 쳐야 되지? 결정을 하고 나선 실행을 해요. 타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네네. 어떤 경우에 이거는 만약에 뭐 지휘관이 하고 이러면 막 몇 달 걸릴 때도 있고 몇 네. 시간 걸릴 때도 있는데 이거를 이 AI는 몇 분 또는 몇 초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20초 만에 음. 이 모든 거 해갖고 결정이 딱 나오는 그거가 지금 말하자면 드론에 해당하는 게 프리스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프리스마의 특징은 이거 하나로 수천 개가 날아갈 수 있어요, 드론이. 아까 막 1,000개씩 날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날아가면 지들끼리 부딪히고 막 그다음에 제밍 이런 데 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데 1,000개를 날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구글 에릭 슈미트가 개발한 건데요. 네. 호넷이라고 하는 드론이 있는데요. 얘는 네. AI가 장착된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드론은요. 조종수가 여기 있고 네. 무선 연결해 가서 가는데 러시아가 전자전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전파 교란 같은 걸 해서 이 연결이 끊겨 버리면 드론은 막 지 네네네.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안 되게 하려고 드론에 AI를 앉히는 아예 거예요. 탑재시켰어요? 그 프로그램을. 그 지가 그러면 알아서 가서 끊겨도 지가 어. 알아서 타격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 결국 모든 걸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걔가 정말 적군을 때리는지 어. 아군을 때리는지 또는 민간인을 때리는지 민간인인지. 예.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호넷까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제 네. 킬체인 확 줄이는 거. 그다음에 인제 아까 말씀하신 브레이브1은요. 그건 일종의 시스템인데요. 플랫폼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실리콘밸리 특유의 효율적인 스타트업을 막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일종의 드론 공모전 막 이런 걸 해요. 그럼 막 1인 스타트업도 있고 뭐 큰 것도 있고 막 이런 얼마나 또 기발한 게 많아요. 그럼 막 지원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시제품으로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바로 전장에 투입을 해요. 그럼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또 넣고 그다음에 이런 공모전에 입상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리워드를 주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정부도 한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동기부여가 되듯 우리 네네. 모두의 창업마 약간 네네네. 그 비슷한 네. 식으로 이건 그러니까 기술 개발과 방산 조달 시스템을 연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 인제 고것 중에 또 하나 있는 게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브레이브 원 마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군 아마존이에요. 우리도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그림으로 카탈로그 나오면 고르잖아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한테는 아니에요. 군인들 비공개 앱이에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드론이 필요하거나 또는 뭐 탄약, 포탄이 필요하면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보고 비교해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배송해 줘요, 전장으로. 그 후기도 남길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걸 포인트로 결제해요. 그런 어. 식의 앱을 이거 되게 서구식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뭐 훈련도 안 돼 있고 뭐 무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돼 약간 이런 뉘앙스였다가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어찌 됐든 뭐 이게 전쟁이라는 게 참 서글프고 슬프고 비극적인 얘기지만 전쟁이 기술을 또 발달시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그럼요.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늘 전쟁은 기술 도약의 계기였어요. 그렇죠. 네. 역설적이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나토 훈련하잖아요, 합동훈련. 거기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 30명이 가서 올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나토도 입이 떡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거기 또 뭐 델타 시스템 뭐 많아요. 그다음에 뭐 위성 컨스텔레이션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데 그거 펜타곤에서 보고
도입이 시급합니다." 막 이러고.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중동 전쟁 났을 네. 때 네. 우크라이나가 막 드론 그 예. 요격하는 네네. 그런 가르쳐 주는 게 노하우 수출한다. 중동한테만 가르쳐 주는 게 뭐 아니에요. 이 근데 문제는 네. 알렉스 카프가요. 그 기술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핵 억지력의 시대는 갔다. 새로운 시대의 억지력은 AI, 소프트웨어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까지 선전하고 있는 거에 뒤에는 팔란티어가 있는 거잖아요. "핵 억지력의 시대는 갔다."라고 하면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핵 억지력의 시대가 갔다고? 한번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거죠. 디지털 제국이 핵 제국한테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 정말 음. 갔는지 보여줄까?' 이렇게 되는 더 거고. 위험하네. 그렇죠. 만약에 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한마디로 "핵전쟁의 위험은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딴 얘기이기도 하고 연결되는 얘기 같기도 한데 뭐 몇 년 전에 작고하신 그 키신저 박사가 전 국무장관이 지금 인공지능을 MP 체제처럼 다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핵만큼 무서운 게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책도 그때 이미 내시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돌아가시기 전에 인제 책도 내고 뭐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핵만큼 위험한 게 이제 인공지능이 된 것 같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인류의 핵과 핵은 네. AI가 충돌할 수 있는 핵은 거죠. 확실하게 재앙이고 인공지능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지금 전장에선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건 인제 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재래식의 최강자였던 핵과 지금 이제 앞으로 첨단의 더 최강자 예 핵. 인공지능 만나 이게 굉장히 묘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 우리가 하필이면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러시아의 논리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서방하고 러시아의 싸움이다. 이거 음. 다이타 골리앗 싸움 아니야. 아.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도구로 써서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네네. 강대국 아니게 만들려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골리앗 대 골리앗의 싸움인 거야. 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사실 힘센 걸로 따지면 러시아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은 저쪽은 이제 떼로 달려든다 막 약간 그렇죠. 이런 이제 개념이죠? 나토랑 싸우는 거니까. 지금은 네네. 미국이 약간 변심을 했지만 예전엔 미국이랑 서방, 유럽 다 해서 나토랑 이제 러시아 혼자 싸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거는 골리앗 대 골리앗의 싸움이야. 근데 음. 지금 단지 골리앗만이 아니라 디지털 골리앗이 붙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네. 우크라이나를 무기로 써서 네. 지금 모스크바까지를 막 타격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인제 러시아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미국이랑 유럽을 분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내 지금 편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러시아 편에 섰었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제 여지가 있으니까. 네네. 유럽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유럽하고 인제 러시아 싸움인 건데 네. 보니까 유럽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죽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유럽한테는 레드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 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 공격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핵 억지력의 시대는 갔어." 막 팔란티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가 요즘 나와요. "그래? 그럼 우크라이나 빼고 우리 둘이 다이다이 붙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드디어 러시아 내에서 유럽에 대한 핵 타격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우크라이나 핵 타격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빼고 원래 싸우던 둘이 다이다이 붙자는 거예요. 과거 냉전 시절처럼 그렇게 붙어 보자. 어쨌든 그렇죠. 전선은 그렇게 형성돼 있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들을 막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 그 국가들. 외주화시켜서 만든다고 그런 했던. 식으로 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재래식 공격을 뭐 미사일이나 뭐 쏘겠죠. 음. 그러면 분명히 유럽은 대응을 하겠죠. 네네. 그런 경우는 러시아는 전술적 핵을 쏜다라는 거예요, 유럽에다가. 근데 러시아 쪽 주장은 이 비겁한 유럽인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전술적인 핵을 유럽에 쏘게 되면 얘네들이 무서워서 더 이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도 "여기 낄 리는 없다, 미국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담론 그렇게 형성돼 가고 있나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 어쨌든 네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푸틴은 여기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핵 공격 얘기는 이 전쟁 처음 날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유럽 치는 거는. 어쨌든 이제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들이 인제 터져 나오고 그런 네. 경우는 더 이상 타격 대상은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유럽인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독일,
영국, 그다음에 루마니아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 드론 이런 걸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 준다네요, 아 루마니아. 루마니아에서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데 독일, 영국, 음. 그다음에 폴란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좋으나 싫으나 뭐 어쨌든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제일 아직은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뭐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푸틴이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대로 "이란 전쟁이 좀 마무리되면 다시 미국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찾을 거야.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가 날 다시 봐줄 거야." 뭐 있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또 과거처럼 그렇게 위트코프 막 보내 가지고 엄청 또 "내가 이 전쟁을 인제 끝냈어." 이런 욕심을 좀 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참 어렵지만. 근데 트럼프가요, 네. 올 초에 팔란티어 주식을 엄청 샀대요. 참 바쁘신 분이에요 그분 참. 네. 요 뭐 1, 2, 아들들도 3월 바쁘고. 네. 고때 팔란티어 주식을 되게 많이 샀대요. 트럼프는 저울질을 하겠죠. 음. 그죠? 트럼프는 이긴 사람 편이니까. 그렇죠. 사실 트럼프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제 젤렌스키도 또 푸틴도 아직까지는 트럼프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만약에 인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누가 보기에도 잘 예 잘 싸우고 싸우고 뭐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래도 뭐 그게 이걸 뒤집을 정도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이게 이란 전쟁도 다 사실상 MOU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트럼프한테 일방적으로 이제 비판이 이제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긴 네네. 하잖아요. 사실은 네. 미국이 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뭐 어떤 식으로든 빨리 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서 자기 크레딧을 자기 하나라도 좀 챙기려고 하지 않을까? 그 왜 자기 기록에 음. 좀 좋은 거 남기고 그럼 누구 싶잖아요. 편을 들을 것 같아요? 그런 뭐 판단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관건은 돈바스를 포기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걸 텐데. 근데 기자님 말씀 네. 속에 지금 약간 네. 단서가 있는데 네. 뭐죠? 중간 선거 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요, 이제 중간 선거 전에 이란 전쟁 욕만 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근데 잘했어." 이런 지금 거. 상황에서 뭔가가 있기가 힘들잖아요. 매우 힘들죠. 그죠? 그런 네.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 트럼프가 막 욕먹는 게 이란한테 다 양보했다 사실상. 이번에도 막 어쩌고 "문명을 없애버리겠다." 예예예. 이러더니 결국 다 양보했잖아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또 트럼프 이번에도 진짜 "타코 음. 제대로 했네."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음. 우크라이나 쪽에 붙지 않을까요? 더 아 세게 한번 러시아를 아. 질러보는 거죠. 뭔가 왜냐면 이란한테도 다 양보했는데 러시아한테도 뭔가 러시아 편에 서서 양보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미국 유권자들이 음.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또 마음에 안 타코야. 들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란한테 굴복한 것처럼 지금 막 비판을 네. 받으니까. 연상했으니까 그 화풀이를 거기 가서 한다? 그쵸. '이번에 센 놈한테 좀 세게 해 보자.' 근데 인제 보니까 우크라이나 잘하고 있으니까 음. '이번엔 뭔가 정의의 편에 서 보자.' 그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죠. 네. 사실은 뭐 트럼프 생각을 트럼프도 모를 거예요. 트럼프도 모를 네.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하겠죠. 예. 2분 컷이라고 2분 이상 집중을 못 한다고 하니까 모든 일에.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해서 트럼프로 질문이 끝났어요. 대화가 끝났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그래도 미국이 어떤 방향성을 갖냐에 따라서 아직은 국제 환경과 질서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또 인정을 하는 거겠죠. 네. 오늘 이문영 교수님 모시고 5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얘기를 들을수록 사실 더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이 전쟁의 또 한가운데 인공지능이 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좌지하고 있다라는 그 구루라는 사람은 또 이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이거를 민족적인 정서에서 바라보고 있고 문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갈지 어디로 갈지 더 좀 무서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의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지금 변화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넘어서 앞으로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문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